자, 그러면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법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연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근거법이 이제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대통령위원회로 출범을 이제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본법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출범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0년도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곧바로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었던 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격화가 되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이제 그 위상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로 이제 격상이 이제 되면서 격상되어서 원래 처음부터 이제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요.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있던 중요한 조항들, 특히 이제 기본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이제 가게 되고, 기본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법에서 일반법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대통령 소속에서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에서의 이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어떤 영향력이나 정책적인 어떤 발언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것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이전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기본법으로 복원이 되고, 또 적어도 범부처적인 위원회로 이제 위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제 공약 사항으로 이제 나왔었고, 국정과제로 이제 채택이 이제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속법과 지속위의 위상을 이전처럼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왔고,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도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노력들을 이제 쏟았던 그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왔습니다. 거쳐왔는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KSDGs다 이렇게 얘기를 줄여서 이제 합니다. 해서 국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통과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그 수립이 이제 되게 된 거죠. KSDGs의 비전과 전략 목표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 5개 전략과 17개 목표, 그 다음에 이 목표 안에 있는 세부 목표들이 123개의 세부 목표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세부 목표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들이 이제 같이 추가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N SDG와 마찬가지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또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발전 국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5대 전략은 이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UN SDGs의 피스에 해당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 전략으로 지구촌 협력 강화, 파트너십이 있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것인데, 거의 UN SDGs의 이 프레임과 그 목표들, 17개 목표들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있고, 단지 이제 세부 목표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빈곤 감소의 문제들이나 또는 뭐 기아의 해결, 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빈곤 감소 문제하고 또 기아의 해결보다도 이제 여기 그 지속 가능한 농업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있고, 빈곤 감소는 이제 상대적인 빈곤의 이 기준선을 이제 조금 더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고 있고,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북 평화 구축을 이제 유일하게 UN SDGs와 다른 그런 그 평화의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세부 목표는 아직까지 설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남북 평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목표가 달성돼야 하는지도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법상의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녹색성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서 이제 환경축, 경제축, 사회축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제 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녹색성장은 경제축에 해당하는 수단적인 개념인데,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 그 법의 어떤 위계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적인 위계로도 이제 머리와 꼬리가 그걸로 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법에서 기본 계획의 하위 보고서로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3차 기본 계획까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3차 기본 계획을 만들 때는 이제 UN SDGs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 변경 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올해 2020년도 국가 지속가능 보고서 매 2년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이 보고서가 이제 조만간 발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심의는 이 거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지속가능 법상에서도 미약하게 남아있는 몇 가지 조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조항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중장기 계획을 제정 수립하거나 개정 변경할 때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되고,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고,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보를 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검토 내용 반영 안 해도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행정적인 강제까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검토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 통보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것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 검토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이 법적인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약화된 대표적인 조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2년마다 지속 가능성을 보고해서 이제 이 평가 결과를 이제 그 공표를 하고 이 그 피드백 시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하고 환경부 소속으로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환경부 이외의 다른 부처들이 환경부에서의 이제 이런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라든지 평가 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다른 부처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에 어떤 큰 지렛대가 되지 못하는 그냥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이런 정도로 이제 머물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다른 그 조항들이 있지만 이외에 이 조항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행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이제 한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가장 그 중점적인 노력은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이런 노력. 이게 개정하게 되면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범부처적인 이 위원회로 이제 그 격상이 이제 되게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앞에서 얘기했던 중장기 행정계획, 이게 무려 72개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게 이제 돼갈 수 있는데, 중장기 행정계획 72개 같으면은 대부분의 국가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71개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이고 72개는 이 검토 대상에서 법상 빠져 있는 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72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안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국토계획이라든지 뭐 도시관련계획, 산업계획, 경제계획, 뭐 이 모든 대부분의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적어도 범부처적인
이 위원회가 돼가지고 이 지속 가능성과 배치되는 행정 계획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권한들이 전혀 환경부처 소속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그 포럼도 하고, 뭐 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역할들을 이제 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회에서도 이제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부에서조차도 이제 현안에 묻혀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후순위로 밀려왔던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국회가 반대를 이제 했었죠. 국회 반대를 이제 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의원 그 안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이제 결국 일부 반대 의견에 의해서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굉장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여러 동력들이 이제 굉장히 약화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다시 이 법 개정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정치적인 이 현안들이 너무나 많고 올해 이제 선거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행 조직들이 거의가 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제 그 총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총리하고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SDG 촉진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본부가 총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사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챙기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정부나 또는 민간 기업들의 이 우수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수상을 하고 이 모범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이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 G20 의장 국가죠. 그래서 이 G20 회의를 개최를 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로 내세워 가지고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이니셔티브를 이제 취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은 국무총리가 고위 관료 네트워크를 주도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 집행 그 위원장 이 자발적으로 이제 초안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이게 그 좀 특이한 것은 국회의 통제 하에서 이제 부처별 감찰관이 SDGs 관련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프랑스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 모니터링과 평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조정 사무국을 이제 두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위원장이 총리로 돼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SDG의 다양한 이 기능별 업무 조정들을 이제 하고 국가 계획 작성을 여기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굉장히 일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정부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이 수상인 정부위원회에서 이제 이 NSDS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고위급 레벨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상황은 그렇고,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1번부터 뭐 17번까지의 이 목표는 KSDG의 범위 내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서울시의 이 특수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제 조정을 한 그런 서울시의 SDGs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추진 경과를 보면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뭐 2013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2015년도에 이제 수립을 하고 또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행 계획도 만들고 해서 2013년도에 이제 2기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이제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제 수립에 같이 관여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기가 들어와서 이제 지금 그때 만들어진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데 이제 그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눈여겨볼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시민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의견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다는 그런 점들이고, 뭐 수립 원칙들이 이제 주로 과정적인 그 원칙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이행 체계인데요. 이 추진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추진 체계 자체는 기본 조례, 발전 목표, 기본 계획, 이행 계획입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체계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그 지표 평가를 이제 하게 되고 이행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독특한 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에서는 이 이행 계획이 서울시 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연계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를 잘 받아야지 이제 그 부서와 부서에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고가 평정을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과 성과 평가가 연계되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이행에 대한 그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표 평가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행 계획에 대한 성과 점검을 그냥 이행 계획 자체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행 계획을 이 시장 공약 사항과 관련 시켜서 이제 같이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행의 동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서울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실행 기반은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총괄적인 이 운영의 방침과 사안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컨설팅을 계속 이제 하게 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에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을 왜 추진해야 되는지 의미, 이런 것들 계속 교육을 시키는 이런 기반 체계를 갖추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목표들을 이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일종의 뭐 환경,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한다,
그 다음에 추진 체계가 이제 2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표를 더욱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개발하는. 그리고 이 지표 입각해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평가하고 이행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 시민 평가도 하고 행정 계획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국가의 중장기 행정 계획을 검토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이제 여기서도 서울시에서도 중장기 행정 계획을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산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자주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또 공무원하고 시민 대상의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 발전 컨설팅을 자치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이런 추진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이제 이렇고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우리나라 지방 정부 이제 광역자치정부나 기초자치정부에서 이제 로컬 SDGs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거 뭐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지방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보면은 이제 이미 작성한 곳이 5곳이고 수립 중인 곳이 7곳이고 앞으로 수립 계획에 있는 곳이 3곳이어서 뭐 광역은 한 88%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기초자치정부들은 이제 작성한 곳이 9곳 또 2019년도에 이제 수립한 곳이 5곳, 지금 수립 중인 곳이 17곳, 뭐 2020년도에 계획에 있는 곳이 이제 9곳 등등 해서 이제 이게 기초자치정부에서는 이제 뭐 총 226개 중에서 이제 40개가 수립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한 18%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진척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수립을 이제 했는데 계획 없는 곳 세종시나 울산시도 곧 만들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가 이제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구현을 위한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도화죠, 제도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우리나라 정책에서 주류화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범부처 조정기구로 이제 위상이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고 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법에서 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이제 위상이 이제 좀 강화가 돼야지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행정계획이나 정책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통합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전을 수립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생활의 용어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목표나 세부 목표 지표 체계도 확립을 해서 측정해야 할 것을 정말 측정을 제대로 하는 이런 평가와 환류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과 평가 환류를 통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적인 이제 방향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발전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의 발전 모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지구의 자원의 한계를 깊이 인지하는 그런 발전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발전 이론의 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 모델,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발전 모델로서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더 구체적으로 이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이 모범 사례, 지속 가능 발전에서 성공했던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결국은 정책의 중앙 정책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지방 정부에서 실행이 이제 돼야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시작과 끝은 다 지방 정부에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중앙 정부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은 지방 정부는 그 제도적 기반에 입각해서 이제 지방의 정책들과 조례들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지방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성공 사례가 중앙에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이런 구조로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모든 사업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두면은 지방에 굉장히 다양한 이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240여 개의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공 사례를 중앙에서 이제 일정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전국 그 정책으로 이제 확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협력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연구나 이론과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이것을 지방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인력 양성하는 것들, 또 우수 도시를 선정을 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이런 이 협력은 뭐 늘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 협력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창의성과 활력을 최대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공무원 덕림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만큼이나 지방 도시와 지방의 행정을 바꿀 수 있는지, 순천만의 이제 습지를 보존하고 이것을 순천의 국가정원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도시의 어떤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이 습지를 제대로 잘 보존을 하고 국가정원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여기에 이제 물론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지만 이 공무원의 어떤 그 노력이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엔에서 이제 발간되는 이런 그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17개 이 정책 목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이게 목표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이제 그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이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지점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인 삶의 어떤 역량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 웰빙과 역량 부분, 지속 가능한 공정경제 부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역량 부분, 에너지 탈탄소화, 그냥 도시와 주변부의 발전, 공유 환경.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관련이 되는 것은 이게
환경 공유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Environmental Commons. 이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뭐 그 해양이라든지 뭐 또 북극이나 남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제 이 전환을 위한 그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이런 그 개인 역량의 개발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공정 경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역량, 에너지 탈탄소, 이걸 이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을 써서 개입하느냐고 하면은 거버넌스, 경제와 재정, 개인과 집단 행동, 과학과 기술, 뭐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이 달성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사회 체질을 굉장히 이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EU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완성해서 발표한 그 이 계획이죠. 이제 EU의 그린딜 정책인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그 장기적인 이 계획을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30년과 2050년도를 목표로 하는 그 기후 변화 대응 강화가 이 액션의 중요한 그 정책 개입 지점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책 개입 지점이고, 이 개입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 유럽연합의 이제 그 경제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다 이 포인트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다른 모든 그 UN SDGs의 17개 부분에 대한 목표들을 연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독성 환경을 위한 오염 배출 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회복, 공정 건강 환경 친환적인 먹거리 시스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이동, 빌딩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조와 보수, 청정, 순환경제 산업체 확산. 뭐 이것은 뭐 서큘러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벽한 물질 순환의 경제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래서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한 곳에서의 폐기물 발생이 다른 공정에서의 원료로 사용되는, 그리고 폐기물을 뭐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이런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염 물질의 배출이라든지 자원의 지나친 소모,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가 봤던 11번 목표였던 이제 SCP,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뭐 SCP였으니까 이제 이게 그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2번 목표였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UN SDG, 뭐 EU SDGs를 달성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바탕으로는 이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모두가 같이 하는 전환, 이 공생, No one left behind를 이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주로 이 사부분의 이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뭐 1번부터 17번까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그런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이 이제 각각의 목표들을, 해당되는 목표들을 추진을 할 때 서로 간에 이제 상생 관계에 있는 그런 목표들도 있을 테지만 상쇄 관계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책의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통합이 그 다음에 정책 수단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정책 수단을 굉장히 많은 정책 수단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규제 수단도 있고 그죠. 경제적인 유인책도 있고 사전 예방책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무슨 뭐 환경을 창조하는 그런 수단에 입각한 정책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정책 수단 간에도 이제 조정과 통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정책의 결과 아웃컴이죠. 아웃컴 측면에서도 이제 정책 통합이 일어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차원에서 이 정책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정책들과 사업을 정교하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 간에도 정책들이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으로 정부 부처 간에도 이 정책들 간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8가지 핵심 요소. 이게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이나 행동 계획이 정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주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얼마만큼이나 지지되고 있는가. 이 지지를 확보해야지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듯이 이제 뭐 자연과의 공생관계라든지 인간 간의 어떤 그 평등한 관계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정치와 행정을 통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정치적 지지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정책 간의 상승 효과하고 상쇄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통합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접근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 시각이 선거 주기를 넘어서서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정책 효과가 행정 경제를 넘어서는 또는 다음 세대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합, 또 그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참여들이 얼마만큼이나 분명하게 분담이 되어가지고 있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는지, 또 이해관계자가 정말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그 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서 다시금 새로운 정책으로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전략들과 정책들이 잘 마련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개 정책들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질문과 토론에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환기를 시키고 싶은 것은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나 경제나 이 환경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책만으로 되느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떤 정보나 또는 그 교육, 뭐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태적인 감수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체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환경 정책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려고 여태까지 우리는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면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뀔 수가 있지만 또 이게 행동을 연결되려고 하면은
그 생각만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새로운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할까? 굉장히 그 중에서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무슨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체험 교육으로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이나 지속 가능 발전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인과 구조와 동태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정책 결과가 굉장히 불확실할 수가 있고 원인 결과의 시간 지연 때문에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굉장히 불확실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기본적인 이제 그 인식이 잘못되겠는 경우도 많죠. 뭐 배정의 위험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우리는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이제 믿고 있고 그 무한한 성장이 큰 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정부하고 기업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그 일종의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그 묻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개입이 일어나고 단기 또는 성장 우선의 정책이 이제 주로 채택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개입 시점을 놓치게 되고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 개입 시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그런 방어적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 투자가 이제 감소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인계점까지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되고 인계점 이후가 되면은 아주 급격한 변화가 관리 불가능한 정도로 이제 그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교육과 정보의 제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새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이 문화의 어떤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 뭐 K-팝이나 BTS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건 어떤 그 우리나라의 문화나 그 K-팝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뭐 한국에 대한 자랑을 100마디 안 해도 노래로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설득력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질문들이 이런 것들 있죠. 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나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거기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리가 미래 실현되기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일들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교육과 정보 제공 이외에 인식 변화와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걸 위해서 뭐 문화적인 설득력이라고 하면 어떤 접근 또 감수성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 지금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범부처위원회로서의 회복. 이게 왜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고쳐야 될지. 또 우리나라 지구온난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죠? 지구온난화는 지속 가능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난제인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불안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왜 그런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또 스스로 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UN SDGs와 우리나라 SDGs 그 실현을 위한 전략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2시간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